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요즘 정말 시장에 뜨거운 감자죠.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티커명 GMI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GMI IPO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게 뭐랄까, 기대도 엄청 큰 것 같고 또 동시에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이 GMI IPO를 둘러싼 여러 정보들, 또 시장의 다양한 시각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상장 당일 주가 전망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이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말 강세장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그 서클이나 블리시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IPO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꽤 성공적으로 대비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또 GMI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 서클도 그렇고 블리시도 그렇고 상장 초기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나스닥이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5천만 달러 규모로요. 네, 그게 정말 큰 뉴스였죠.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돈만 넣은 게 아니라 나스닥이 재미의 사업 모델이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겠죠.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 상장 당일의 주가가 확 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 팝, 이걸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미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아, 재무 상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예를 들어 2024년에도 순손실이 1억 5,850만 달러였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1억 5천만 달러면 꽤 큰데요? 근데 더 문제는 2025년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무려 2억 8,25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상반기에만 2억 8천만 달러요? 2024년 전체 손실보다 훨씬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손실액을 훌쩍 뛰어넘는 적자를 기록한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들 하는데도 손실 규모가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시장 분위기만 보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 제미나이 언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고객 자금이 못 끼고 그랬던 사건이죠. 네.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규제 당국하고 마찰을 빚어서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고요. 또 11억 달러 이상을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죠. 회사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있었을 거고 또 이게 앞으로도 비슷한 규제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규제 리스크,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재무 펀더멘탈,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 보유의 불확실성을 매우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단순히 상장 첫날 분위기 좋다고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와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 GM이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GM이는 2014년에 그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회사죠. 아,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도 나왔던 그 쌍둥이 형제요? 네, 맞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 캐머런 윙클보스, 이 형제가 만든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비전이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경제를 잇는 신뢰할 수 있는 다리가 되겠다는 건데요. 신뢰할 수 있는 다리라. 흥미로운 비전이네요. 현재 서비스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 60개국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 기능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사업 영역을 꽤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암호화폐 거래 외에도 파생상품 거래 기능도 제공하고요. 또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대량 장외 거래, 즉 OTC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GUSD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미국 달러의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GUSD, 제미니 달러도 발행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암호화폐로 보상을 주는 신용카드까지 출시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초보자도 쓰기 쉬운가요? 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가 처음엔 초보자부터 또 숙련된 전문가들까지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규제 준수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YDFS의 감독을 받는 유한 목적 신탁회사 리미티드 퍼퍼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점을 내세우던데 이게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별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NYDFS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NYDFS의 감독하에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신뢰나 안정성을 중시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회사가 각종 보안 관련 인증, 예를 들어 ISO 2701이나 SOC1, SOC2 타입 2 같은 인증들을 획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규제를 잘 지킨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제미나이언 사태를 보면 그 규제 준수라는 게 뭐랄까 완벽한 방패막이는 또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이미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좀 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제미나이어는 고객이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었는데 제미나이가 파트너사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가 파산을 하면서 고객들 자금이 묶여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커졌군요. 네, 결국 NYDFS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함께 고객 자금 반환 명령을 받게 된 거죠. 이건 회사가 그렇게 강조하던 신뢰와 보안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운영 능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 2022년에 있었던 그 암호화폐 시장 대폭락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회사의 신뢰도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엑싯 스캔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창업자들이 그냥 돈만 챙기고 떠나려는 속셈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규제 준수라는 것이 과연 GMA에게 정말 견고한 경쟁 우위, 소위 말하는 해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허점이 많은 방패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업 모델 자체는 나름 다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쟁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이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쟁은 그야말로 살벌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만 봐도 이미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죠. 아,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도 했고 규모가 상당하죠. 네,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는 원래 주식 거래 앱으로 유명했던 로빈후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경쟁이 심해지면 보통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수료 경쟁은 이미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시장 자체가 규제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거나 기존 규제가 변경될 때마다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경향이 있죠. 이런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GMA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재무 상태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S1 서류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S1 서류, 즉 증권신고서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2023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1억 4,220만 달러였어요. 네, 1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런데 순손실은 그보다 더 큰 1억 5,8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았다는 거죠.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입니다. 작년에도 이미 적자 폭이 매출을 넘어섰군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025년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매출은 6,860만 달러에 그쳤는데 순손실은 무려 2억 8,25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와, 정말 다시 들어도 엄청난 숫자네요. 반년 만에 2억 8천만 달러 손실이라니. 이게 2024년 상반기 손실이 아까 4,140만 달러였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4,14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같은 기간 동안의 순손실 규모가 거의 7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4천만 달러에서 2억 8천만 달러로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손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뭔가 비용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누적 거래량이 2,850억 달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요. 네, 거래량 자체는 꽤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쟁사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최근 한 분기 거래량만 해도 2,37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보면 아직 GME의 시장 점유율이나 거래 규모가 코인베이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분기 거래량이 그 정도면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네, 결국 현재 GME는 당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든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된 기술 개발이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장 제일주의, growth at all cost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키우고 보자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 계획을 봐도 그렇습니다. S1 서류에 밝힌 내용을 보면 조달 자금 대부분을 제품 개발, 운영 비용 충당, 그리고 일부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투자나 M&A 같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적자를 메꾸는 데 쓰겠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네,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번 IPO는 재미가 뭔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결실로서 진행한다기보다는 아직 그 성공 여부가 검증되지 않으니 성장 제일주의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즉 일종의 유동성 확보 이벤트 혹은 자금 수혈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수익은 안 나고 적자만 커지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과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자금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사실상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IPO 구조 자체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IPO를 통해서 주당 17달러에서 19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약 1,67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조달 금액이 약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상되는 순수익은 비용 제외하고 2억 7,20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IPO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관사 라인업입니다. 골드만삭스하고 시티그룹, 이 두 회사가 주요 주관사, 리드 북러너로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월스트리트 최상위 투자은행들이죠. 그렇죠. 골드만삭스랑 시티가 주관사를 맡았다는 건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IPO 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나스닥의 5천만 달러 규모 사모 투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공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사업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나스닥의 고객들이 GME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반대로 GME의 기관 고객들은 나스닥이 제공하는 칼립소라는 금융기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 협력 계획들이 포함된 제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나스닥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렇게 양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로 연동하고 서로의 고객 기반을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이건 GME가 가진 기술력이나 서비스 모델이 단순히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과 같은 거대 전통 금융 시스템과도 접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계속 지적됐던 그 재무적인 약점이나 재미나의 어은 사태 같은 규제 관련 우려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스닥이 일종의 품질 보증을 해주는 듯한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신뢰 보증 스탬프 오브 어프루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나스닥의 이런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재무적 불안정성이나 과거 규제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공모주 청약이 초과 주문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높은 기관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장 당일 주가 상승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아까 미국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하셨는데 그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저희가 레딧의 관련 서브레딧을 좀 살펴봤는데 JME IPO에 대한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어떤 근거로 낙관하는 건가요? 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분위기, 그리고 앞서 언급된 서클이나 블리시 IPO의 성공 사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스닥의 투자를 근거로 둡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상장 당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거다. 이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즈머니다. 이렇게 보고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단타로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첫날 200% 상승 간다.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까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심리, 군중 심리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심리도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편, 그러니까 회의적인 시각은 어떤가요? 반대편에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첫째로 불안정한 재무 상태, 즉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막대한 손실과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적자폭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제미나일 언 사태와 같은 과거 규제 문제 및 신뢰성 이슈를 거론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비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강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제미니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로 광대거래소 클라운 엑스체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IPO 자체가 창업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엑시 스캠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와, 엑시트 스캠 의혹까지 나올 정도면 불신이 상당히 깊은 거네요. 네, 수년간 적자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IPO 공모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기대와 차가운 불신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양극화가 뚜렷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국내 커뮤니티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이 GME IPO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뜨거운데요? 네. 대표적인 주식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채널, DC인사이드 같은 곳들을 살펴봐도 GME IPO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국내 시장 이슈나 아니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 관련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회사일 수 있고 또 직접 투자하기에도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물론 디지털 투데이 같은 일부 경제 매체에서 IPO 소식을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정보 전달 수준에 그쳤고요.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상장 거래소를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 거래소 NYSE로 잘못 표기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나 관심도 면에서 확실히 미국과는 온도 차이가 크군요.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GM이 IPO 상장 당일의 거래량이나 주가 움직임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방향은 주로 미국 내 투자자들, 특히 레딧에서 보이는 저런 양극화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상장 일정과 당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S1 서류는 2025년 8월 16일에 제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공모 가격은 9월 8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언젠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상장일 직전에 확정되죠. 상장 예정일은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초기 자료에는 9월 11일 목요일이라는 정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9월 11일 금요일이라는 정보도 보이더라고요. 이건 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나 주관사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티커는 GEMI, GEMI이고요. 상장되는 거래소는 나스닥 중에서도 상장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장 당일 주가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죠? 일단 최근에 성공적으로 대비했던 유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IPO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블리시는 상장 첫날 84% 상승했고 서클은 무려 168%나 급등했었거든요. 와, 168%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네, 물론 재미가 그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긍정적인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강세장 분위기, 또 이번에 공모로 풀리는 주식수가 167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 즉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 로플로트도 주가 급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 적은 매수세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IPO 팝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라는 최상위 주관사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나스닥의 전략적 투자는 상장 초기에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레딧에서 초과 청약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모 가격도 희망 범위였던 17달러에서 19달러의 하단보다는 좀 더 높은 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수요가 충분하다면 굳이 낮은 가격에 공모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상장 직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가격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 중 하나입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위험 요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초기 급등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역시 불안 요인이 많을까요? 네, 저는 그 초기 급등 이후의 흐름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회사의 지속적인 손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손실폭 확대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익 구조 자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제미나이 언 프로그램 관련 규제 문제, 이것도 완전히 끝난 이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아까 그 적은 유통 주식수가 급등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적은 유통 주식 수는 가격 급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적은 양의 매도 물량만 나와도 가격이 아주 쉽게 급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네. 따라서 초반에 그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점차 이런 근본적인 약점들, 즉 수익성 부재와 규제 리스크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초기 급등세만 보고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 거래는 그야말로 고도의 트레이딩 기술과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겠네요.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이 회사가 과연 현재 막대한 적자 구조를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산재해 있는 규제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GMIPO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우호적인 암호화폐 시장 환경, 그리고 서클이나 블리시 같은 동종업계 IPO들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나스닥의 전략적 투자, 이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 요인인 것 같고요. 여기에 적은 유통 주식 수까지 더해져서 상장 초기,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렷한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순손실, 이 재무적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재미나의 언 사태에서 드러났던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력, 그리고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근본적인 위험 요인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급흥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GME IPO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IP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내용은 GME IPO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시장의 시각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분석 내용은 저희가 참고한 여러 자료들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일부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최신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항상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